2부. 그의 심장은 눈이 다 파래질 정도로 세차게 뛰고 머리는 온통 빙빙 돌았다. 그는 새로 이사온 방에서 기계적으로 자신의 허름한 짐을 정리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짐들을 묶어 놓은 끈을 풀기도 했다. 책들이 들어있는 괴짝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책들을 책상 위에 올려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금방 실증이 났다. 그의 눈앞에는 여인의 모습이 계속 어른거렸다. 이 여인과의 만남은 그를 말할 수 없이 가슴 두근거리는 어떤 환희로 가득 차게 했고 사고가 흐려지고 영혼이 고통과 당혹감에 사로잡힐 만큼 한순간의 행복이 그의 조용한 삶에 밀려든 것이다. 그의 전 존재를 흥분의 도가니에 몰아넣고 뒤흔들어 놓았다. 그는 그녀를 볼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은 채 신분증을 들고 주인에게 갔다. 그러나 무리는 문만 빠끔히 연 후 오르디노프가 내미는 신분증을 잠깐 들여다보고는 돌려주며 말했다. 좋습니다. 어쨌든 잘 지내도록 합시다. 이렇게 말하고는 다시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다. 오르디노프는 기분이 몹시 상했다. 그는 이 노인을 마주보기가 왜 그토록 힘든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그 노인의 시선은 의심에 차 있고 저기를 가득 품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기분 나쁜 느낌은 금방 사라졌다. 예전의 오르디노프의 조용한 삶과는 정반대인 회오리 속에서 3일이 지났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무슨 까닭인지 알 수 없었고 심지어는 겁이 날 정도였다. 모든 것이 그의 존재 안에서 뒤죽박죽으로 변했고 얽히고 설켰다.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이 절반으로 분리된 느낌을 받았다. 한편에선 하나의 갈망과 기대가 그를 사로잡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선 다른 생각이 그를 당황스럽게 했다. 그는 잔뜩 당황한 채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빼치카 옆에서는 허리가 굽고 지저분한 데다 체구가 아주 작은 노파가 보기에도 흉할 정도로 낡은 옷을 걸치고 요리를 하느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어쩐지 선량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고 이따금 혼잣말로 입술을 달싹거리며 뭔가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다. 오르디노프는 그녀에게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는 심술난 사람처럼 입을 다물어 버렸다. 드디어 점심때가 되자 노파가 빼치가에서 야채국과 고기가 든 빵 그리고 쇠고기 요리를 꺼내 주인에게 가져왔다. 그리고 그와 똑같은 것은 오르디노프에게서도 가져왔다. 점심 후에 집안에는 쥐죽은 듯한 고요가 엄습해왔다. 오르디노프는 책을 손에 들고 벌써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읽던 곳에 의미를 찾아보려 애쓰며 책장을 넘기고 있었다. 그는 결국 참을 수 없어 책을 던져버리고는 자신의 가지도구를 정리하려 했다. 그러다가 그것도 실증이 나서 결국 외투를 걸치고 모자를 든 채 거리로 나섰다. 어딘지도 모른 채 발길 닿는 대로 걸어가면서 가능한 한 정신을 한 곳에 집중시키고 산만해진 자신의 머릿속을 정리하고 조금이라도 자신의 현재 상황을 판단해 보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애를 쓰면 쓸수록 그는 자신을 고통과 압박 속에 빠뜨리게 되었다. 발열과 오한이 교대로 그를 사로잡았고 그의 심장은 벽에 기대야 할 만큼 쿵쿵 울리며 뛰기 시작했다. 그래, 죽는 게 더 나아. 그는 생각했다. 그러다가 그는 자신이 내뱉은 말을 생각해보고는 감정이 격해져서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다. 그래, 죽는 게 나을 거야. 그는 오랫동안 걸어 다녔다. 어느새 뼛속같이 비에 젖은 것을 알고 난 후에야 그는 비가 장대처럼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집 건물의 문지기를 발견했다. 따따르 이는 얼마 동안 오르디노프를 흥미롭다는 듯 주시하다가 오르디노프가 그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가던 길로 계속 걸어갔다. 안녕하시오. 이름이 뭐요? 오르디노프가 그를 따라잡으며 말했다. 문지기라고 부르죠. 이를 쓱 드러내며 그가 대답했다. 오랫동안 문지기로 일했소. 오랫동안 일했지요. 그런데 우리 집 주인이 평민 출신이라는 것은 맞소. 평민 출신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그는 무슨 일을 합니까? 아픈가 봐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나가 기도도 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자는 그 사람 아내요? 아니, 아내라고? 그 사람과 살고 있는 여자 말이요. 말하자면 아내지요. 자, 그럼 날이 안녕히 가십시오. 따따르이는 모자를 한번 들썩해 보이고는 자신의 오두막으로 들어가 버렸다. 오르디노프도 집으로 돌아왔다. 노파가 뭔가를 웅얼거리고 혼자 투덜대며 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오자 다시 빗장을 닫고는 평생을 지내온 자신의 자리인 빼츠카 위로 기어 올라갔다. 이미 날은 저물어 있었다. 오르디노프는 불을 가지러 가다가 주인의 방문이 열쇠로 잠긴 것을 발견했다. 오르디노프가 노파를 소리쳐 불렀다. 노파는 오르디노프가 주인에게 무슨 볼일이라도 있어서 문 앞에서 소송되는 걸로 짐작하고 빼츠카 위에서 팔을 개고 그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성냥갑을 그에게 휙 던졌다. 그는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자기 물건과 책들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점점 더 우왕좌왕하다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그는 자신이 깜빡 잠이 들었다고 느꼈다. 그는 때때로 자기 자신이 잠이 들었는지 아니면 어떤 고통스럽고 병적인 환각 상태에 빠진 것인지 알아내려고 몇 번씩이나 애를 썼다. 그는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주인이 저녁 예배에서 돌아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리고는 무슨 볼일을 보러 그에게 가봐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는 간신히 일어났고 그들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만 발을 헛디뎌 노파가 방 한가운데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땔감들 위로 벌렁 넘어지고 말았다. 그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겨우 눈을 뜨고 자기가 완전히 망각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옷을 입은 채 의자 위로 누워 있었다. 그는 자신을 굽어보며 다정하게 자신을 살펴보고 있는 여인의 얼굴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깨어났다. 그는 누군가가 자신의 머리 밑에 베개를 가져다 받쳐주고 또 따뜻한 이불로 자신을 덮어주며 누군가의 부드러운 손이 자신의 이마를 짚어보고 열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모두 의식하고 있었다. 그는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었다. 그녀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바싹 탄 입술로 가져와서 입 맞추고 눈물로 그 손을 적시고 싶다는, 그리고 언제까지라도 입 맞추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뭔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그 자신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바로 이 순간에 영원히 잠들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그의 이런 소망은 납덩이같이 무거운 몸을 꼼짝할 수 없어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는 마치 벙어리가 된 것 같았고 자신이 침대 위로 둥둥 오르기라도 하는 듯 자신의 피가 온몸의 핏줄을 통해 퍼져가는 소리만을 겨우 들을 수 있을 뿐이었다. 누군가가 그에게 물을 가져다 주는 것을 의식하는 순간 그는 그만 다시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는 아침 8시에 잠에서 깨어났다. 파랗게 곰팡이가 핀 그의 방의 창문을 통해
햇빛이 한 다발의 빛을 뿌려주고 있었다. 뭔가 위안을 받은 듯한 느낌이 환자의 온몸의 기관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평온하고 조용했으며 끝없이 행복한 감정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자신의 머리맡에 누군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자신의 주변에 있기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를 찾으려 애쓰며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자신의 친구를 껴안고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졌다. 잘 지냈는가, 내 벗이여. 어쩌면 그렇게 오랫동안 잠을 자죠? 부드러운 목소리의 여자가 말했다. 오르디노프는 한없이 다정하고 태양처럼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여주인의 아름다운 얼굴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가 말했다. 당신을 아주 오랫동안 알았어요. 이젠 충분해요. 자, 일어나세요. 자유는 빵보다 더 달콤하고 태양보다 아름다운 것이죠. 오르디노프는 그녀의 손을 잡아당겨 꼭 쥐었다. 그는 아직 꿈을 꾸고 있는 듯 했다. 좀 기다려요. 차를 준비했어요. 차 드시겠어요? 마셔야 해요. 훨씬 나아질 거예요. 나는 앓은 적이 있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요, 마시죠. 오르디노프는 힘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간신히 일어났다. 그는 아직 허약한 상태였다. 그의 등치기를 타고 오싹한 한기가 느껴졌고 그의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아주 즐거웠고 생생한 기쁨으로 타오르고 따뜻한 태양빛이 그를 감싸주는 것만 같았다. 그는 이제까지 맛보지 못한 새로운 인생이 자신의 내부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약간 현기증이 일었다. 그녀가 물었다. 당신의 이름이 바실리라고 했던가요? 내가 듣기로는 그런 것 같았는데 어제 우리 집 주인이 당신을 그렇게 부르는 것 같던데요. 그래요, 맞아요. 바실리예요. 그런데 당신의 이름은 뭐죠? 그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세우며 그녀에게 가까이 기대고 말했다. 그는 다시 현기증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팔을 붙잡아주며 웃기 시작했다. 나는 까체리나라고 해요. 그녀가 크고 영롱한 푸른 눈동자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 팔을 잡고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나에게 무슨 할 말이 있나요? 그녀가 결국 말을 꺼냈다. 모르겠어요. 오르디노프가 대답했다. 그는 갑자기 눈앞이 흐릿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것 봐요. 이젠 충분해요. 너무 무리하지 않고 힘들여 애쓰지 말아요. 여기 해가 비치는 쪽으로 와서 의자에 앉으세요. 얌전히 앉아 있어요. 그리고 내 뒤를 따라오려고 하지 말아요. 그가 그녀를 붙잡기 위해 움직이는 것을 보고는 그녀가 덧붙였다. 지금 바로 다시 오겠어요. 그때 나를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잠시 후에 그녀는 차를 가져와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가 말했다. 자, 마셔요. 머리가 아파요? 그가 말했다. 아니요. 지금은 아프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아픈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프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충분하니까요.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드디어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크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여기 앉아 있어줘요. 내 곁을 떠나지 말아요. 당신의 손을 다시 잡게 해줘요. 다시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 같아요. 당신을 바라보고 있으려니 마치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눈앞이 깜깜해져요. 그는 마치 심장에서 한마디 한마디를 떼어내기라도 하듯 환희에 가득 차서 말했다. 그는 갑자기 울음이 복받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오, 가련한 사람 같으니. 당신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당신은 지금까지 한 번도 좋은 사람과 함께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군요. 당신은 고독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고독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당신은 친지가 전혀 없나요? 아무도 없어요. 완전히 혼자예요. 나에겐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텅 비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더 나아졌네요. 더 나아졌어요. 그래요. 지금은 아주 좋아요. 오르디노프는 잠꼬대를 하듯이 말했다. 온 방 안이 그의 주변을 빙빙 도는 것 같았다. 저 역시 오랫동안 아무하고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나를 쳐다보죠? 무슨 일이죠? 그녀는 한동안 말없이 있다가 이렇게 물었다. 마치 내 눈이 당신을 따뜻하게 감싸주기라도 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나는 당신이 첫 마디 말을 했을 때부터 나의 가슴에 당신을 받아들였어요. 만약 병이 나면 당신을 다시 돌봐드리겠어요. 하지만 아프면 안 돼요. 이제 몸이 다 나으면 오누이처럼 살아요. 그렇게 할 거죠? 신이 돌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누이를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당신은 어떤 사람이죠? 어디서 왔죠? 오르디노프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이 고장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죠? 그 이야기 아세요? 12형제가 깊은 숲속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이야기 말이에요. 어느 날 그 숲에서 어여쁜 아가씨가 길을 잃었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그녀는 그 형제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가서 집을 정돈하고 자신의 사랑을 나눠 주었죠. 형제들이 돌아와서는 아가씨가 하루 동안 그들의 집에 다니러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들이 그녀를 큰 목소리로 부르기 시작하자 그녀가 나타났어요. 모두들 그녀를 루이라고 부르며 그녀에게 함께 살 자유를 주었고 그녀는 모두 똑같이 대해 주었어요. 이런 옛날 이야기 아세요? 알아요? 들었어요. 오리노피가 대답했다. 산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당신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좋은가요? 그래요. 오랫동안 영원히 살고 싶어요. 오리노프가 대답했다. 난 모르겠어요. 그녀가 생각에 잠긴 채 말했다. 나는 죽고 싶었어요. 삶을 사랑하고 선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이것 봐요. 당신 얼굴이 백지처럼 다시 하얗게 변했어요. 머리가 빙빙 돌아요. 잠깐만요. 내 이불과 다른 베개를 가져오겠어요. 여기 누울 자리를 만들어 드릴게요. 여기서 잠이 들면 내 꿈을 꿀 거예요. 그리고 금방 병이 나을 거예요. 우리 집 노파도 지금 알아 누워 있어요. 그녀는 잠자리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미소를 지으며 이따금 어깨너머로 오르디노프를 바라보며 계속 이야기를 했다. 책이 아주 많군요. 괴짝을 밀치며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오더니 그의 오른팔을 붙잡고 침대로 데려가서 눕힌 다음 이불을 덮어주었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책이 사람을 버린다고 해요. 머리를 흔들며 그녀가 말했다. 책 읽기를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오르디노프는 꿈인지 아닌지도 의식하지 못한 채 현실이란 것을 확인이라도 하듯 까제리나의 팔을 세게 움켜쥐며 대답했다. 우리 집 주인에게도 책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그가 모두 신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자주 나에게 그것들을 읽어줘요. 나중에 당신에게 보여주겠어요. 당신이 나중에 당신이 읽는 것들을 나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야기해 드리죠. 오리노프는 그녀를 뚫어져라 응시하며 중얼거렸다. 기도하기 좋아하세요? 잠시 침묵한 후 그녀가 물었다. 나는 점점 겁이 나요. 그녀는 무슨 생각인가 골똘히하면서 말끝을 흐렸다. 오르디노프는 마침내 그녀의 손을 자신의 입술로 가져갔다. 그녀의 뺨이 약간 붉어졌다. 왜 내 손에 입을 맞추죠? 좋아요. 자, 입 맞춰요. 그녀는 두 손을 그에게 내밀고는 웃으면서 계속 말을 이었다. 나중엔 한 손을 빼서 그의 뜨거운 이마를 짚어보고는
그의 머리카락을 가지런히 매만져주고 다정하게 쓰다듬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은 더욱더 빨갛게 물들었다. 그러다가 그녀는 그의 침대에 놓인 마룻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의 뺨을 그의 뺨에 갖다 댔다. 그녀의 따뜻하고 훈훈한 숨결이 그의 얼굴로 전해졌다. 갑자기 오리디노프는 나비 녹아 흘러내리는 것 같은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자신의 뺨 위로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때 문이 덜커덕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빗장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오르디노프는 주인인 노인이 현관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까체리나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천천히 일어나 자신의 책을 집어드는 소리를 들었고 나가면서 그에게 송호를 긋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때 그의 바싹 마른 입술에 그녀의 뜨겁고 긴 입맞춤이 쏟아졌고 그는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에 휩싸였다. 그는 힘없이 신음소리를 내고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그 이후로 그에게는 어떤 이상한 삶이 시작되었다. 가끔 의식이 희미한 순간이면 그의 머릿속에는 자신이 이상하고 공연한 불안 속에서 또 전쟁과 고통으로 가득 찬 어떤 길고 끝없는 꿈속에서 살아가도록 운명 지어진 것인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가곤 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자신을 괴롭히는 비운의 운명과 싸워 이기려고 애썼지만 계속 압박감을 시달리며 결정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순간이면 어떤 알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여지없이 그를 덮쳐오고 그때마다 그는 또다시 의식을 잃게 되고 자신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끝없는 나락으로 고통과 절망의 절기를 외치며 한없이 떨어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분명히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때때로 왕성한 생명력이 신체의 모든 구성 요소들 속에서 점점 더 강해지고 과거의 기억들이 점점 선명해지며 현실의 찬란한 순간이 즐거운 환희의 외침으로 들려오고 실제로 보이지 않던 미래를 꿈꾸는 순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희망이 생생한 이슬방울처럼 영혼을 적실 때 환희에 가득 차 소리를 지르고 싶을 때 모든 삶의 존재의 실을 끊는 감동 속에서 육체가 힘이 없음을 느낄 때 이와 더불어 자신의 삶의 부활과 갱생을 축하해 주고 싶은 그런 때 모든 행복을 여지없이 파괴하는 어떤 극복할 수 없는 순간들이 닥쳐오기도 했다. 때때로 그는 다시 꿈속으로 빠져들었고 그때마다 최근에 그에게 생긴 모든 현상들이 다시 반복되어 그의 머릿속에는 그 모든 것들이 희미하고 금세 폭발할 것 같은 어떤 덩어리가 되어 다시 나타나곤 했다. 그러나 이러한 환영은 그에게 이상하고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다. 때때로 이 병자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금 옛 주인이 아니라 새로운 주인과 함께 살고 있으며 옛날 자신이 살던 집이 아니라 새로운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곤 했다. 그는 왜 늙은 옛 여주인이 항상 하던 버릇대로 황혼 무렵에 그에게 오지 않는지, 그리고 희미하고 아물거리는 노을이 그의 어두운 방의 모서리를 가득 채우면 꺼져가는 빼치커 옆에서 어느 때처럼 이 옛 주인이 불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자신의 앙상하고 떨리는 손을 꺼져가는 불 앞에서 녹이지 않는지, 그리고 그때마다 혼잣말로 무슨 말인가 중얼거리며 책상 앞에 너무 오래 앉아 있다가 머리가 돈 곳으로 단정한 이 새들어 사는 젊은이를 이따금 한참이나 쳐다보던 그녀가 오늘은 왜 오지 않는가 하고 의아해하기도 했다. 때때로 그는 정신이 들어 자신이 다른 곳으로 이사 왔다는 것을 깨닫긴 했지만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이사를 왔는지를 기억해내지 못했다. 그러나 어디로 무엇이 그를 불러들였고 고통을 주고 있는지, 누가 그의 숨통을 조이고 그의 모든 피를 말리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의 불길을 그에게 던졌는지 그는 알 수 없었고 기억하지도 못했다. 그는 때때로 어떤 그림자를 붙잡으려고 애쓰기도 하고 때로는 그의 침대 근처에서 가볍게 스쳐가는 발걸음 소리를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듣는가 하면 음악처럼 달콤한 누군가의 부드럽고 상냥한 말소리가 들리는 것을 들었다. 이따금 누군가의 축축하고 간헐적인 호흡이 그의 얼굴을 따라 미끄러져 가고 그의 온 존재를 사랑의 감정으로 뒤흔들어 놓기도 하는 것을 느꼈다. 또 누군가의 뜨거운 눈물이 그의 달궈진 뺨을 태우는 것을 느끼기도 하고 돌연히 누군가의 부드러운 입맞춤이 길게 이어지며 그의 입술에서 떨어질 줄 모르고 계속되는 것을 느끼기도 했다. 그럴 때면 그의 삶은 사그러지지 않는 비탄에 잠기게 되고 모든 우주와 전 존재가 멈춰버린 듯 했으며 그의 주변의 모든 것이 영원한 죽음에 빠져들고 모든 것 위로 오랜 영겁의 밤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때로는 찬란한 기쁨에 대한 기억이 사라질 줄 모르던 행복에 대한 기억이 삶에 대한 최초의 달콤한 경이감이 부풀어 올랐던 기억이 그리고 어린 시절 그가 꺾였던 꽃에서 향기가 날아오르고 아카시아로 둘러싸인 작은 집들 앞에 펼쳐진 무성한 푸른 초원 위에서 꽃들과 놀던 기억이 어느 땐 하루 종일 앉아서 물보라치는 소리를 듣던 끝없이 투명하게 펼쳐진 호수가 그에게 미소 짓던 기억이 길고 고요한 밤이면 어머니가 그가 누워있는 요람 곁에서 그를 내려다보며 나직하게 자장가를 불러주고 십자가를 그어주며 입맞춤을 주면 무지갯빛으로 빛나는 꿈을 꾸며 잠이 들고 그러면 그의 작은 요람을 빙 둘러 날개로 감싸던 요정들의 무리들에 대한 지나가 버린 어린 시절의 회상들이 그에게 달콤하게 다시 되돌아오는 것 같았다. 그러나 문득 하나의 존재, 즉 그를 어떤 지독한 공포에 떨게 하고 그의 삶의 유리잔에 최초로 눈물과 슬픔이라고 불리는 독을 천천히 죽음을 몰아오는 독을 따르는 어떤 대상이 나타나곤 했다. 그는 희미해서 얼굴을 분간할 수 없는 어떤 노인이 모든 자신의 미래를 한 손에 쥐고 뒤흔들고 있는데도 두려워서 그에게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느꼈다. 악한 소녀는 그의 뒤에 항상 뒤쫓고 있었다. 그는 숲속의 모든 나무들 사이에 숨어 있다가 그에게 거짓으로 머리를 끄덕게 보이거나 몰래 슬쩍 보고 있다가 그를 깜짝 놀라게 하고 때로는 비웃기도 하고 어떤 땐 화가 잔뜩 나서 잔악하고 추악한 모습으로 변한 얼굴을 찡그리고 깔깔거리며 그의 손 위의 꼬마 인형들로 모습을 바꾸곤 했다. 또 노인은 품성이 나쁜 학교 친구들을 모두 숨동해서 그와 싸움을 부추기거나 학교 골상에 걸터앉아 얼굴을 찡그리고 그의 문법 철자들 속에 숨어 있다가 때때로 얼굴을 불쑥 내보이기도 했다. 그러다가 그가 잠이 들면 그 악한 노인은 그의 머리맡에 앉아 있곤 했다. 그는 황금빛, 사파이어빛의 날개로 그의 오름을 빙 둘러 감싸주던 요정들을 모두 쫓아버렸고 또한 그의 가녀한 어머니마저 쫓아버린 채 밤새 내내 그의 곁에서 어린아이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를 공포에 떨게 하고 어린아이에게는 너무 가혹하고 고통스러운 슬픔을 빠지게 하고 애타게 하는 긴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것이었다. 악한 노인은 어린아이의 울음과 간청을 들은 척도 않고 그가 정신을 잃고 완전히 혼수 상태에 빠질 때까지 계속 이야기를 했다. 그런 후에 이 꼬마는 갑자기 성인으로 선장했고 잠에서 깨어났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한 채 많은 해가 지나갔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는 자신의 상황을 의식하기 시작했고 자신이 혼자라는 것과 자신이 이 세계에서 낯선 존재이며 비밀스럽고 의심스러운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그 어두운 방구석에 모여 앉아 소곤거리는가 하면 불 곁에 웅크리고 앉아 앙상하고 험한 손을 녹이며
그 손으로 자신을 가리키는 노파에게 고개를 끄덕여 대는 적들 사이에서 자신이 완전히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공포와 불안에 떨었다. 그는 그들이 도대체 누구이며 왜 그들이 여기에 있고 그 자신은 또 무슨 이유로 이 방 안에 있는지 알아내려고 애를 썼다. 그러다가 그는 결국 자신은 어떤 어둡고 음침한 은신처에 잡혀와 있으며 누가 그곳에 살고 있고 또 누가 주인인지 알지도 못한 채 어떤 강력하고 보이지 않는 힘에 붙들려 있는 중이라는 것을 짐작했다. 그는 궁금증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갑자기 한밤중에 다시 소근거리는 긴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 그 이야기는 처음에 아주 조용하다가 점점 더 명료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어떤 노인이 꺼져가는 불 앞에서 백발의 머리를 끄덕이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구슬픈 목소리로 뭐라고 중얼거렸다. 그러다가 다시 어떤 공포감에 사로잡혔다. 이야기의 내용이 현실이 되어 바로 그의 눈앞에서 얼굴을 들이밀고 모습을 나타냈다. 어린 시절의 희미한 환상에서 시작하여 그의 모든 희망과 상념들과 그가 이제껏 살아온 모든 삶이 그리고 그의 예전에 읽었던 모든 책들의 이야기들이 이미 오래전에 잊어버린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재구성되었으며 형체를 띠고 나타나 그의 눈앞에서 대대적인 모습으로 형체를 드러냈고 때를 지어 그의 주변을 맴도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 앞에 화려한 요술 정원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지 그의 눈앞에서 모든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허물어지는지 모든 무덤들이 그에게 어떻게 죽은 이들을 다시 내보내고 또 이 죽은 이들이 다시 살아나서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모든 종족과 민족들이 어떻게 그의 눈앞에서 생겨나고 탄생하고 소멸해 가는지 그리고 마침내 지금 병들어 있는 자신의 침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또한 모든 그의 사상과 형체 없는 몽상들이 어떻게 모두 한꺼번에 구현되는지를 끝내는 어떻게 자신이 단순히 헛된 생각이 아니라 완전한 세계를 완전한 창조를 머릿속에 그려내게 되는지를 그리고 끝없고 괴이한 옴짝달 할 수 없는 세계를 자신이 어떻게 먼지처럼 날아다녔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이 모든 삶이 격렬한 자신의 자유로 그를 억압하고 짓누르며 끝없이 영원한 아이러니로 변해 그의 뒤를 쫓고 있는지를 보았고 그는 또 어떻게 그가 죽어가고 부활도 없이 영원히 유골로 변해가는지를 들었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우주의 어느 한 구석에도 그가 숨을 자리는 없었다. 그는 완전히 절망한 상태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비명을 지르다가 깨어났다. 그는 차갑고 얼음덩이 같은 땀에 흠뻑 젖은 채 잠에서 깨어났다. 죽음 같은 정적이 그의 주변을 감싸고 있었다. 깊은 밤이었다. 그러나 그의 의식 속에서는 아직도 어디선가 그 길고 이상한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는 것 같았고 누군가가 목신 소리로 언젠가 그가 들은 적이 있는 듯한 긴 이야기를 실제로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어두운 숲속의 이야기며 어떤 잔혹한 악당들의 이야기며 또 숫쟁깔아진에 대한 이야기와 거의 비슷한 어떤 용감한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며 아주 흥에 겨운 술주정뱅이 어부들에 대한 이야기, 한 아름다운 아가씨에 대한 이야기, 어머니 볼가강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꿈속에서 들은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들은 것인가? 그는 1시간 동안이나 눈을 뜬 채 고통스럽고 망연자실한 상태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그대로 한동안 누워 있었다. 마침내 그는 조심스럽게 엉거주춤 일어났다. 심한 병을 앓아 쇠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힘이 있다는 사실에 그는 마음이 유쾌해졌다. 잠꼬대는 이제 깨끗이 사라졌고 현실이 시작되었다. 그는 아직 자신이 예전에 까체리나와 이야기할 때 입고 있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으며
그녀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간 그 아침 이후로 생각보다 그리 많은 시간이 흘러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냈다. 그의 온 근육을 타고 어떤 결단의 불길이 퍼져갔다. 그리고 기계적으로 손을 들어 그의 침대 곁에 놓인 칸막이 위에 뭔가를 걸쳐두려고 박아놓은 큰 못을 더듬어 찾아 그것에 의지해 온몸을 다해 일어났다. 그러고는 벌어진 틈새로 빛이 들어오는 창문이 있는 곳으로 간신히 다가갔다. 그는 흥분 때문에 거의 숨도 못 쉬고 벌어진 창문 틈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주인이 살고 있는 침실의 한 구석에는 침대가 놓여 있었고 침대 정면에는 책탁포에 놓인 탁자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마치 무슨 마법에 관한 책을 연상케 하는 큰 옛날풍의 책들이 너절하게 널려 있었다. 그리고 방 한쪽 구석에는 자신의 방에 놓인 것과 비슷한 오래된 성상이 놓여 있고 성상 앞에는 등불이 타고 있었다. 침대 위에는 노인 무린이 병을 앓아 고통으로 몸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지고 백지자처럼 창백한 얼굴로 털 이불에 쌓인 채 누워 있었다. 그의 무릎 위에는 책을 펼쳐진 채로 놓여 있었다. 노인이 누워있는 침대 옆에 놓인 긴 의자에는 까짜리나가 누워 있었다. 그녀는 한 손을 노인의 가슴 위에 올려놓고 노인은 어깨 위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그녀는 어린애처럼 깜짝 놀란 듯한 눈으로 주의 깊게 노인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꺼질 줄 모르는 어떤 호기심으로 초조하게 무린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이따금 노인의 목소리가 높이 올라가기도 했고 그의 창백한 얼굴에 원기가 되살아나기도 했다. 그때마다 노인은 눈썹을 약간 찌푸렸고 그의 눈은 빛나기 시작했으며 까체리나가 깔깔거리며 웃기도 했다. 때로는 그녀의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리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노인은 어린애를 달래듯 다정하게 그녀의 머리를 쓰다마 주었고 그러면 그녀는 눈처럼 하얗게 반짝이는 자신의 드러난 팔로 그를 안으며 더욱 사랑스럽게 그의 품속으로 파고들었다. 때때로 오드리노프는 이 모든 것이 아직 꿈속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느꼈고 심지어 그 사실을 확신하기도 했다. 그러나 피가 그의 머리 위로 솟구쳐 오르고 통증을 동반한 힘줄들이 뻣뻣해지면서 그의 관자놀이 부분을 심하게 때렸다. 그가 못에서 손을 떼고 침상 아래로 내려서자 몸이 휘청거려 넘어질 뻔했다. 그는 자신의 피가 그토록 활활 타오르도록 불을 지른 것이 무엇이었는지 의식하지 못한 채 목류병 환자처럼 비틀거리며 주인의 방 앞까지 다가가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그러자 녹슨 빗장문이 일시에 우당탕 하고 넘어졌고 요란한 소리와 함께 그는 불시에 주인의 방 한가운데로 들어서게 되었다. 그는 까짜리나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서 덜덜 떨고 있는 것이며 잔뜩 찌푸린 눈썹 밑에서 저기를 불타고 있는 노인의 눈이며 그의 얼굴이 벼랑간 분노에 휩싸여 자신을 노려보는 것을 모두 보았다. 그리고 노인이 그를 뚫어져라 응시하며 재빨리 손을 더듬거리며 벽에 걸려있는 소총을 찾는 것을 보았고 또 흥분하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대로 겨냥하지도 못한 채 자신의 가슴을 향해 총구를 겨눈 것을 보았다. 총성이 울려 퍼지고 이어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의 짐승 같은 빅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연기가 흩어지고 나자 소름 끼치는 광경이 오르디노프 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오르디노프는 온몸을 덜덜 떨며 노인에게 다가가 허리를 굽혔다. 무리는 마루에 누워 있었다. 무리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으며 그의 삐뚤어진 입에서는 거품이 흘러내렸다. 오르디노프는 이 불쌍한 노인이 심한 간질병의 발작을 일으켰다는 것을 짐작했다. 그는 까제리나와 함께 무리를 일으키려고 서둘러 달려갔다.